오늘은 저기 병해충 환경관리보다 올해 병해충 쪽으로 한번 좀 하고 다음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시면 그걸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병해충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병해충 발생 조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식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을 일으키는 해충이라든가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식물체, 병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있고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식물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성과 그러니까 저항 레지스턴트하고 톨러런스가 있는데 사실은 레지스턴트라기보다는 거의 톨러런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담배가루에 의한 황화인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레지스턴트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톨러런스에 가깝다. 견디는 힘이 좋아진다는 뜻이지. 그다음에 TOCV 같은 경우도 레지스터블하는 톨러런스,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얼마큼 있냐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병원성,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런 저항 그런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있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식물체 자체의 그 건강함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 병원이라는 거는 모든 온실에 다 있다. 농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해충 같은 경우도 측고가 7m가 되더라도 천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비산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해충도 농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토마토를 심든 오이를 심든 파프리카 심든 간에 언젠가는 내 작기종에 들어온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체 해충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원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밀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바로 작기가 끝나고 청소하는 것들이 바로 밀도를 떨어뜨리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미생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 약제 갖다가 커튼이라든가 기구를 전부 다 소독하는 것들, 그다음 락스 같은 차염산계통, 염소계통 약제로 배관을 청소하는 것들, 길산으로 청소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병원체를 밀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멸균이라거나 옳고 살균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떨어뜨리는 개념이 될 거예요. 해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식전에 해야 될 것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해충은 일단은 밖으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청소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충은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므로 내 온실 주변에 제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초를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해충들 있죠. 나방류들은 거리를 많이 이동을 해요. 한 10m, 20m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잘 타면 바람 타고도 몇백 미터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건 별로 위험하지 않죠. 나방류들 뭐 이런 거는 그럼 약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담배가루나 총체벌레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미대해충이라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동하는 거리가 30cm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담배가루 같은 경우도 뭐 1m, 2m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이동량이 이동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풀만 없어도 인근에 있는 벌레들이 내 온실 주변으로 날아올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에서 나한테 직접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 온실 주변에 식물들이 살아 있으면은 주변에 있던 다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벌레들이 내 온실 주변으로 모인 다음에 다시 그것들 온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제초만 잘 해줘도 일단 해충 피해는 많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예방 조차원에서. 그래서 제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실을 통제하는, 우리가 이제 시설원회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100%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요. 이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그럼 100% 가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별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고, 벌레들도 아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측창이 닫혀있다, 또 장애물이고, 측창이 열려 있어도 일정 부분 장애물은 맞아요. 왜냐면 밖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닫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6m, 7m를 점프해서 날아 올라가면은 바람을 타지 않은 이상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더라도 뭐 열어 있으면 들어오는데,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예, 재밌는 걸 봤는데요. 산 쪽이, 그러니까 온실이 강원도 쪽에 있는 온실 중에서 산에 붙어 있는 쪽에 그 온실들은 벌레가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축구가 한 5m 되는 온실이고 측창이 없어요. 그래도 왜 그랬냐면은 이게 산에서 올라오니까 5m를 뗄 필요가 없이 그냥 수평으로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산 쪽에 붙어 있는 쪽에서 보면은 그런 나방류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쪽 산 쪽에 붙을수록 그거는 높이 때문에 그런 거죠. 수평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벌레들은. 그러니까 이동성이 벌레는 이동성이 좋은 곳으로 가지 이동이 힘든 곳은 일부러 가지는 않아요. 벌레들 입장에서 보면은 벌레가 크다고 해도 뭐 아까 뭐 여기 뿔나방이 이제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던데 뿔나방의 크기가 뭐 2mm, 뭐 4mm, 5mm 이 정도 크기거든요. 뭐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얘들이 아무리 담배갑이나 이거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이동 거리가 몇십 미터씩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로 점프해서 날아가려고 하면 6m를 올라가려고 하면 얘는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나 있다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풀만 제거해서 내 주변에 풀이 그러니까 벌레가 오이지 않게만 해도 벌레의 이동 거리는 1m, 그러니까 미세해충 같은 경우는 1m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람을 불지 않는 이상은 그 쉽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만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방제 못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령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틈이 존재한다고 하죠. 걸려도 못 들어와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죠. 그것보다는 무조건 바람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많겠죠. 그거는 일단은 확률적으로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반매평 오실때라는 오실들이 국내에 들어왔긴 했잖아요. 근데 반매평 안 되다 보니까 벌레들이 막 들어와요. 반매평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압을 걸어줘서 압에 의해서 미세해충이 온실 안으로 지붕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제 반밀폐형 온실의 원리인데 지금 일부 온실 반밀폐라고 주장하는 온실들을 보게 되면 해충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압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제가 추론하기로는 그래요. 뭐냐면은 창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압이 걸리지 않겠죠. 이런 바람을 아래서 압을 걸어서 해도 이게 걸리지 않겠죠. 그럼 왜 창을 많이 만들었을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덥고 습하니 네덜란드 기준으로 봤을 때 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사람들보다 많이 만들어야겠죠. 습하니까, 굉장히 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압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해충은 밖에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식물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이제 저항성 품종이 되겠죠. 이 저항성 품종은 이제 사실은 레지스턴트라고 보라는 처음에 말씀드린 톨러런스, 버티는 심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항성인데 왜 걸리니? 그러면은 사실은 톨러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항성 품종을 심게 되면은 아무래도 덜 걸리긴 하는데 문제는 정식 초기에는 그러니까 저항성이나 저항성이 아니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정식 초기에는. 벌레들이 이제 식물들이 스스로 광합성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자기들이 광합성 양분을 저항성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 기작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은 일단 식물이 어느 정도 커져야 돼요, 얘들이요. 정식 초기 한 달 사이에는 바이러스가 되게 걸리기 쉬운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갈수록 식물이 커질수록 우리가 저항성 기작이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의하는 게 8월 취해 있는 사람들이 10월까지는 약을 자주 뿌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벌레의 밀도가 높고 또 하나가 벌레의 그 심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라고 하지만 두 번째가 식물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같은 바이러스가 접종되더라도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TOCV 예를 들어 보면 태록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게 되면은 광이 없고 안 좋은 조건에서는 막 증상들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4, 5월 달 정도 광이 좋아지고 나무가 태록이 회복되면은 실제로 안 걸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이러스 걸렸는데. 네, TOCV가 오히려 회복돼 있어요. 나중에 이거 태록 걸렸던 나무들인데 보면은 괜찮네. 이렇게 해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걸려서도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저항성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분부터 그냥 가벼운 그냥 콧물 정도 흘린다나 어떤 사람은 아예 무증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바로 이제 사람이 얼만큼 건강한 체력이 좋냐에 따라서 다르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보면은 옛날에 일단 중환자실에 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사망하지 않았죠. 거의 그냥
그냥 넘어갔죠. 거의 다 뭐 심하게 알아봐야 뭐 며칠 끊고 알는 정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기작이 저항성 유전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작이 발현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특히 방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저항성 기작이 있다 하더라도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있어야 기작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거. 힘이 없을 때는 예를 식물의 입장에서도 이 저항성 기작이라는 거는 저항성 품종이 생산량이 적잖아요. 그거 왜 적어요? 중요한 게 광합성 양분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은 거거든요. 내가 과일 만들고 잎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항성 품종이라는 거는 일단은 식물체가 저항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분의 여분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제 저항성 품종은 이제 넘어가고요. 환경비 병원체 강한 식물체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바로 내용이 바로 이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두 개 되게 돼요. 첫 번째가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 광합성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광합성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여분이 여유가 있을 만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충분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분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로도 가야 되고 잎으로도 가고 생장적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생장적으로만 가고 양분이 배분이 뿌리로 가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뿌리에서 저항성이 사라지고 환경에 취약해지고 병이 올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 사례들이 이제 지금 시기들이에요.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호흡량도 많지만 생장적으로 양분이 많이 이동을 해요. 뿌리 쪽으로 양분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분을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은 자극을 받는 쪽으로 일단 양분은요 따뜻한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따뜻한 데 가고 잎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생장점의 온도가 지하고 온도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서 생장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으로 양분을 당기기 위해서는 근권에서 자극을 준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양분을 당기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뿌리의 양분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분의 배분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 양분이 많아야 되고 그 양분이 또 뿌리로 가야 되고 절대 광합성량이 적다 하더라도 양분 배분이 충분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로 양분이 잘 안 가요. 그럼 세 번째, 그래서 근권비 생물 발달을 위해서는 광합성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광합성 양분이 뿌리 발달을 시킴과 동시에 그러고도 양분이 남아서 뿌리의 주변에 양분을 뿌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토마토와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주변에 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미생물들은 다른 바이러스, 다른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병들이 토마토나 오이의 뿌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걔들이 싸워주고 얘들이요. 그리고 밀도 자체가 얘네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이제 병원균 자체들이 자기가 병원성 발현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증식하는데 밀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공간에 한 10명 있을 때는 쾌적하지만 여기서 100명을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냥 부적부적하죠. 근데 이 중에서 한 900명 정도는 990명은 이제 토마토에 유리한 균이고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증식을 하려고 해도 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밀도가 높아져서 증식을 못 해버려요.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미 토마토와 공생관계인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침투할 명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권의 미생물이 발달할 수 있도록 양분의 여력이 지하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하에서 오는 병들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뿌리가 상처가 나도 일액이 나와서 뿌리가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요. 일단 감염의 확률이 병원의 밀도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병균이 걸리고 우리가 병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칼슘에 대한 얘기인데요. 칼슘은 충분히 공급대로 식물체를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칼슘은 이동성이 굉장히 낮은 양분이에요. 그래서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고온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하는 조건에서 칼슘 이동이 잘 안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칼슘 이동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증산을 유도시켜야 되고 증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산 유도를 하더라도 또 하나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행장점과 입과 전체로 골고루 퍼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칼슘은 바로 팩틴 합성과 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팩틴이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만드는 물질인데 이 팩틴에 의해서 세포벽이 두꺼워질수록 억세식물이 돼요. 억세다는 얘기는 우리가 곰팡이가 이제 나중에 포자가 발화해서 식물체로 침투할 때 어떤 미생물들은 어떤 균들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구멍을 뚫으려면 효소가 있어야 되죠. 이 뚫는 효소들이 있어야 돼요. 독소 물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포벽이 두껍다는 얘기는 이 물질이 많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곧 미생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는 밀도가 한 똑같이 100이 똑같이 1000이라고 하죠. 하나는 세포벽이 두껍고 하나는 세포벽이 얇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0개의 미생물이 있다고 치면 얇은 쪽이 침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세포벽을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칼슘이 필요하다는 거죠. 칼슘은 바로 이런 세포벽에 들어가서 서로 세포벽끼리 서로 엉키게 이렇게 꽉 끼게 만들어요. 서로 이게 조직을 다 밀착시켜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칼슘이 세포벽을 만들 때 필요한데 우리가 세포벽을 만들 때 칼슘이 부족해서 조직이 괴사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배꼽사고가고 하나가 순머지. 순머지가 심하게 오는 것을 생장점을 잘라보면 안에 검은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칼슘의 이동이 거기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세포를 만들 때 칼슘량이 적으면 약하게 만들겠죠. 근데 아예 없으면 될까요? 세포벽이 괴사해버려요. 세포벽이 괴사하니까 새로운 세포가 못 만들어지겠죠. 그럼 바로 그것이 바로 순머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이가 오래 자라면 햇머지가 온다고 하는 이유가 물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칼슘과 함께. 마찬가지로 토마토의 순머지도 차광하면 뭐 어차피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차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못 가게 되거든요. 칼슘이 그래서 그럼 칼슘은 살펴도 내가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반드시 안에 칼슘은 이가 이온이자 분자가 4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크고 그 다음에 이가이면은 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가이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는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의미 있는 양이라는 게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빼짝 말랐는데 100kcal 먹였다고 뭐 죽는 게 달라지나요? 똑같이 죽는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충분한 양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합성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식물의 겉모양으로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털이에요, 털. 오이도 보면은 그 들어갔을 때 광합성이 잘 되고 있고 세균이 좋은 것들은 들어갈 때 되게 따가워요. 오이의 가시도 일단 오이 과일에 있는 가시도 크지만 잎에 있는 털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털이라는 거는 벌레가 올 수 없게 만들어요. 벌레 이 털들이 많으면요, 이 해충들이 접근을 잘 못해요. 털에는 그냥 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털 끝에서 떠는 화학물질도 내놓거든요. 네. 그 화학 물질들이 뭐냐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알실슈가라는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알실슈가는 과합성 양분을 많이 소모하는 합성 물질이거든요. 요것들이 털과 함께 이 알실슈가라는 물질이 나오면은 담배가루라든가 온실가루라든가 뭐 이런 총체벌레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토마토에 또는 가지에 접근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어렵냐면 아니 일단은 가니까 뭐가 일단은 요번 벌레들 들어가려니까 뭘 자꾸 거칠거칠한 것을 통과해야 되고 갔더니 뭐 끈적끈적한 물질도 나오고 먹어보니까 맛도 없고 막 이상하게 먹으니까 배탈이 나. 실제로 그래요. 배탈이 나 벌레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아시슈가가 많이 나오는 그 물질들의 잎을 먹으면은 그 벌레들이 탈피가 잘 안 돼요. 벌레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논문을 봤더니 그 토마토 잎을 갖고서는 그 나방충, 그 담배 나방을 갖고 실험했는데 그 3년, 4년, 5년에서 탈피 속도가 늦어지고 탈피 성공률이 떨어지고 탈피도 늦게 하면서 성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충들이 그 애벌레들이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들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작은 놈들은 오래 못 살거든요. 번식 속도 느려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토마토의 아실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물질들이 벌레들한테 그런 섭식작용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영양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탈피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걸 식물들이 괜히 내는 거 아니죠. 오이도 안 그럴까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모든 식물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벌레들하고 벌레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식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모양을 만들어 변형시키고 벌레들은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또 기름을 만들어 서로 이제 오이와 토마토와 오이와 벌레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벌레들에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새로운 해충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뭐 이제 진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진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충에 대해서 아직 맞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뿔나방 관련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뿔나방이 번지고 있는 걸 알고 오랫동안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뿔나방이 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뿔나방에 대해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모든 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듯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으면은 막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못 막죠. 우리가 목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검역의 목표는 우리가 치료를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뿔나방이라는 벌레가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뿔나방이 정체가 무엇인지, 얘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약재들에 비교적 잘 듣는지를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는 어떤 특성이 있어. 그래, 그거 하나 배웠고 어떤 약재에 대해서 이런 물질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또 구조가 어떤 기공이 없고 이쪽에 예를 기공이 뭐 왁스층이 있어가지고 이런 약이 침투 못해. 그럼 이 약은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뿔나방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뿔나방이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이미 뭐 강원도나 이쪽에서 먼저 발생한 쪽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뿔나방 공부를 안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보였습니다. 예, 거기 보면 자료에 뿔나방 PPT 붙들었죠. 네. 거기 약재도 있어요. 거기 드시면 돼요. 병해충 발생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환경적 조건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가장 뭐라고 했으면 제가 물이라고 했죠. 지하부해물, 지상부해물. 그러니까 지상부해물은 지하부해물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부에 물이 맺혀버리면은 증상이 멈춤으로써 지하부가 습하지 않아도 습하다고 느끼는 식물체의 조건들을 만들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상부에서 결로가 생기면은 지하부에서도 뿌리가 썩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걸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부와 지하부는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상대적 개념 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뿌리 발달의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뽑으라고 했는데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니까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뿌리 상태로 봤을 때는 지하부가 습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병이 발생이 시작됐죠. 그래서 봤더니 이분 이제 토양재배긴 하지만 지하부의 물이 겉에는 멀쩡한 지하부의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하수에 의해서 근권의 습도가 높아짐으로써 시드름병이 발생했던 사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조했다면 상관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드름병이 발생했어요. 뿌리 모양, 뿌리가 썩은 걸 보면은 이게 푸사름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회복되면서 이제 적심을 치고 토마토의 색깔을 보면 짭짜리가 됐어요. 이렇게 색깔을 보면 이게 짭짜리예요. 방울토마토 짭짜리. 근데 맛은 되게 좋죠. 왜냐면 뿌리가 물을 못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 원인도 바로 이 근권 시트를 봤을 때 이 근권 시트를 새로 갈았는데 제가 못 보던 근권 시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라다가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물이 고여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팅 이게 땡기면 물이 빠지는데 이렇게 쪼그라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굴곡이 생기면 물이 고이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차근 시트가 잘못된 차근 시트에서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습해에서 이제 시드름병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분석하면은 아마 시드름병이 이제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겠죠. 좀 배지를 교환하라, 소독을 하라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배지를 교환하고 소독하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겠죠. 물이 또 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볼 때, 증상을 딱 봤을 때, 야, 시들었어. 그러면 뿌리 발달이 문제가 있겠구나.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뿌리가 봤을 때, 보니까 뿌리가 썩고 시드름병이 왔네? 그러면 왜 왔을까? 들어가죠. 그 시드름병은 보통 습해가 있을 때 다 발생해. 습해의 원인이 무엇일까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갖다 시드름병을 진단하고 배지교환을 대하면은 큰일 나요. 배지값만 들어가고 사실은 병이 또 발생해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수경재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물이 저희가 토경재배보다는 그 시드름병이 덜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일단 미생물 수가 적어요. 아무리 내가 오래 쓴다고 하더라도 토양에 비해서는 그 푸사름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독하기도 쉽고 왜냐면 요거만 소독하면 되니까. 그리고 근권의 습도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을 할 때 환경적 조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토마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씨가 높잖아요. 이 높다는 얘기는 건조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뿌리병 예방에 이런 거 보시면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번 하고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에너지 균형 쭉 얘기할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밑에 거 볼게요. 이거는. 식물을 생리학적 유기체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식물은 물리학적 대상이며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 대상을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그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 생리학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식물의 모든 반응들은 바로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생리적 반응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들 있잖아요. 이게 식물의 물 균형이 뭐예요? 지하부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이 안 맞으면 풀이 병나죠. 그 다음에 식물 에너지 균형이 뭐예요? 에너지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은 식물체의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 광합성이라 온도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서 키가 도장해버리고 뿌리가 약해지고 이런 상태가 지금 상태죠. 지금 에너지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균형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 온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 번 보여드렸죠. 지상부와 지하부의 온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국부난방이라든가 근권난방이 그러니까 근권난방도 국부난방의 일종이죠. 이런 국부난방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온실에서의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줄여야지만 우리가 온실 내에서 병을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 비타고 이런 병들이 오는 것들도 뭐냐 바로 그 환경 제어를 실패해서 그런 것들이죠. 온실의 온도가 오존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고 병들이 와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약을 뿌려봐야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장수 농장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진한 농장을 소개드렸잖아요. 한번 데이터 보여드린 적 있나요? 15일 간격으로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 거.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이파리에 곰팡이병이 많아서 이 곰팡이 심하길래 환기를 조금 환경을 낮춰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 정도에 그 시간당 5도 상승하는 시간이 만약에 9시 반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월 초반이니까 그래도 너무 지금 곰팡이병 되니까 온도를 낮추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되니까 또 증상이 그런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리고 땡겨졌죠. 9시로. 그 다음에 3월 15일 가니까 더 땡겨졌어요. 8시 30분 40분 사이로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30분 차이가 계속 나더라고요. 한 템포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영향값을 줘야 되니까 그 광 영향값이라든가 이런 거 줘서 아침 창여하는 거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향값을 줄 때 온도 영향, 광 영향값을 주든 창년 광 영향값을 줄 때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분리를 해야 돼요. 환절기 때 어떻게 분리하느냐? 오후 창 여는 거는 오전 광량에 따라서 창 여는 온도를 높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도에서 창을 여야 되는데 오전 광량이 8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1800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오후 온도를 20, 예를 들어서 500줄이 들어올 때는 20도에 여는데 800줄이 들어오면은 2, 3도에서 열어라를 해버려요. 30도. 그러면 중간에 움직이겠죠.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전은 달라요. 이거는 광합성 개념이고 오전은 무슨 개념이에요? 결로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오전에는 온도 영향값을 둘로 분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에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온도 높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환절기 때는 아닌 걸로 제가 지금 계속.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도 영향값을 줘버리니까 광 영향값을 창년의 온도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더라고요. 오히려 결로 시간이 더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광 영향값을 줘갖고 예를 들어서 18도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300W가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를 2도로 떨어뜨려라.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400W에서는 좀 더 4도에 돌린다. 이렇게 해서 값을 갖다 오전에 창 여는 속도를 갖다가 온도를 갖다가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놔야겠더라고요. 오전에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온도 영향법을 이제 온도를 갖다가 광영향법을 높은 쪽으로 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조건이고 우리나라 3, 4, 5월 아니 이것도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3, 4, 5월 달 9, 10, 11일 달이면 1년에 반이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이때는 분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을 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국산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열었는데 이제 여기는 좋은 컴퓨터니까 영양값을 좀 둘로 분리해서 환자들 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결론을 나올 수가 있어요. 다 결론의 병이죠. 보면은 뭐 역병 걸렸다 그러는데 역병 걸렸죠. 근데 왜 걸렸느냐? 이렇게 물방울 맺히고 오는 것들이죠 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15g에서 21도에서 결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때는 이 절대값으로 우리가 온실 내부 온도를 통제해야겠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병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근권 온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근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근권 온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 템퍼레이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가 6월 달인데요. 보면은 28도, 30도를 가끔 육박할 때가 이제 뒤에 가면 다른 데이터가 좀 있는데 거의 30도 안쪽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특히 35도까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얘기는 칼슘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 칼슘 흡수량을 보세요. 그래서 30도에서 20도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35도쯤 가면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더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2, 3도까지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이 데이터로서. 붕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붕소도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붕소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칼슘보다 오히려 더 약간 높은 온도에서까지 잘 버티는 거예요. 아주 높아버리면 이제 문제되죠. 이제 근데 거의 근권 온도는 35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32, 3도까지 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양분의 흡수로만 갖다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뿌리가 안 좋으면은 뿌리가 상하면은 식물 전체가 안 가진다는 거, 병이 걸린다는 거잖아. 이 그림이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 느낀 게 저자가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저자가 너무 그림으로 이걸 임팩트하게 탁 이제 표시를 그려놨더라고요. 이거는 뿌리가 좋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뿌리와 연관된 얘기인데 여기도 이거 그냥 이 사람은 제가 회복해서 거의 살렸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50분 트레에서 50분 묘를 갖고 와서 거기서 육묘장에서 두 줄기를 빼갖고 온 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발달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 꽃이 너무 좋죠. 근데 네. 주화방을 날렸어요. 하나방 날리고 주화방까지 날리고 사화방 날리고 회복돼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 식물이 일단 약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면은 이제 뭐 일단 그렇게 약해져서 생산성이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병도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식물이 죽지는 않아요 잘. 근데 우리가 이제 얘 식물들의 특징은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제 가거든요. 대신에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우리가 체육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주요 병해가 있는데 토마토는 우리가 보통 17종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되겠죠 계속해서 외래가 들어오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요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곰팡이, 검은이곰팡이, 전문이병, 교문이병, 제필곰팡이병, 시드름병, 임마름병, 잘로병. 세균은 풋마름병, 궤양병이 대부분이고 무름병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황화인바이러스, 황화바이, TOCV, TSWV, CMV, 토마토 TOMV라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오고 있죠. TOMV도 오긴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피해는 이 세 가지가 전부고 이 두 가지는 사실 경제적 피해가 심하게 오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왔구나 문의 전화 먼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끝. 왜냐면 잘 안 번지거든요. 만약에 뭐 18,000보고 싶었는데 10표가 왔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의 0을 아예 영향을 하나도 안 줘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병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알려진 곰팡이들이죠. 이 정도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피해라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발생 여부를 보게 되면은 곰팡이병들은 주로 환절기 때 많이 걸리고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병들은 고온기 때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것도 그저 올려놓을 거예요, 저기다가. 그다음에 이과질겨 오는 주요 곰팡이병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발생시키는 가장 환경적 요소가 무엇일까? 온도와 빛과 습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로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습도 얘기를 했었는데 습도가 높아도 결로가 이제 습도가 높으면 병역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그 얘기는 습도가 높으면요 온도를 조금만 잘 환경을 조금만 잘 관리해도 물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습도가 높아도 관리를 잘하면은 우리가 병이 별로 안 생기면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어 방식이 과거에는 야간 습도를 85%에서 묶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90% 초반대까지 올라갔다. 왜냐하면 온실이 습도가 높아지고 보일러가 그 제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온실의 온도 편차도 줄여주고 커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온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결로식 뭐죠? 습도를 올리고 있어요. 습도가 올려야 생산성이 올라가요.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절감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설원에서의 그 야간 관리는 야간 습도를 올린 쪽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곰팡이병 기주병 환경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가 기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나무가 이제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따질 때요. 그다음에 기준은 있고 병원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뭐 새로 토마토를 심어도 이 곰팡이병 오거든요. 전문병 와요. 다 포자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환경 조건에서 이제 보면요 온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식물체가 살아가는 조건에서는 병원군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단지 이제 더 좋아하는 환경이고 나빠하는 환경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15도에서 25도로 있죠 곰팡이병들이 다. 15도에서 25도는 토마토와 오이가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 체계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온실을 통제를 하려는 온도들에서 곰팡이병은 다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너무 낮아도 병이 없고요. 너무 높아도 병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습도 및 결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습도가 높고 결로가 생기면은 곰팡이병이 힘을 침투하여 감염됨으로 시설 및 결로가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광원 UV에서 병원 발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UV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원인이 있고 부요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주 요인은 바로 이 결로라는 거죠. 물론 습도도 영향을 주겠죠. 결로가 안 생겨도 습도가 높으면 병이 조금 더 올 수 있는 조건들은 되지만 주 요인은 결로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들이 부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부요인들은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이 결로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결로를 어떻게 하든 안 생기게 할 수도 없다. 이것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결로가 안 생기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혼식 불가능해요. 결로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기는 지역을 좁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결로가 생기는 지역 구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환경 조건을 만들어 에너지를 다시 투입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거를 빨리 해소해버리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흐린 날, 뭐 이제 온실 내부의 낮에 보통 우리 낮에 난방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흐린 날 온실 내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난방을 해서 창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습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곰팡이병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전문의병이죠. 이거 지금 세균병 아니에요. 다 보면 세균병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균성 전문의병은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농사를 지어도 저 세균성 전문의병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성 전문의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농약방에 세균성 전문의병이다 하면요, 그 농약방 안 가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모르는데 하는 척. 엄청 위험한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세균성 전문약 뿌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더 발생하죠. 여기다 그거 뿌리면. 지금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죠. 바닥에 일단은 위생 상태로 보면 바닥에 뚫려있죠. 습이 올라오고 측면에 창이 열려 있음으로써 겨울철에 온실 온도 변화가 발생하고 물 생기기에 아주 좋은 그리고
아래 하얗고 돼요. 아래 이파리도 많고. 네,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요. 하엽도 많고 바닥에도 물 올라오고 온도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측면 컨택이 열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발생하면은 전문병이 대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곰팡이병에서 이제 역병인데요. 역병은 제가 실험을 통해서 논문까지 냈던 자료예요. 결로가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서 역병이 발생 시작돼요. 결로 시간이 5시간 이하에서는 역병이 발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병 발생 온도도 보게 되면은 토마토가 좋아하는 20도, 15도에서 20도씨에서 발생을 하고요. 25도에서도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0도가 넘어가면 어때요? 거의 발생을? 10도가 되면 거의 발생을 안 하죠. 30도가 돼도 발병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30도가 넘어가면 잘 안 번져요. 빨리 말라버리거든요. 30도가 되면 창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라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문의병인데 역병은 4시간에서 5시간, 5시간 정도면 발병하는데 이 전문의병은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이제 발생을 시작해요. 전문의병은 약간 보온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중에서도 주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은 25도 정도에서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에서 25도 사이. 온도가 낮으면은 아예 안 걸리죠. 30도가 돼도 발병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곰팡이 이제 약제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약제에 대해서 효과가 곰팡이 약의 효과가 거의 잘 안 듣잖아요. 그 안 듣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시작해요. 이게 이제 밑에가 이제 제가 인공으로 접종을 한 상태예요. 곰팡이병을 뿌리고 결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얘가 얼마 만에 이제 병이 발생하는지를 방제가를 좀 계산해 보려는데요. 이제 보면 점 하나 찍은 게 바로 약 뿌린 시간이에요. 하나는 0이라는 거는 접종과 동시에 약을 뿌린 거고요. 여기는 100시간이 150시간 되잖아요. 150시간 되면은 150시간이 뭐예요? 27, 14. 한 일주 지났을 때죠. 우리가 방제가를 갖다 얘기를 할 때 90% 되면은 방제가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바로 적기죠. 그 전에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2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200시간 됐을 때는 방제가가 60% 초반대 가니까 이때는 방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러면 같은 약인데 이 약이 이제 같은 약을 뿌렸을 때 방제 시점에 따라서 방제가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 볼게요. 이건 다른 약자인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방제가 비교적 90%대 유지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 효과가 뚝 떨어지지 않게요.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약을 볼게요. 세 번째 약을 봐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본 시간이 일주에서 보통 안쪽에서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일주가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확 떨어지거든요. 방제가 90%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약효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약제를 실험했을 때 우리가 저는 이걸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런 아크릴 케이스에다가 토마토 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포자를 만들어서 뿌려요. 그리고 아크릴판을 덮어놓은 다음에 20도씨에다 딱 집어넣어요. 20도, 25도인가?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 조건 좋죠. 발병 조건이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묻어있을 건데 아크릴도 눌러놨으니까 물이 계속 묻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거를 뚜껑을 열어갖고 이제 약을 뿌리고 다시 닫고 넣어주고 다시 닫고 넣어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의점은 있어요. 방제가가 아까 역병 같은 경우는 방제가라 잠복기가 역병은 5일에서 7일이에요. 5일에서 7일. 근데 이 일반적인 곰팡이병들은 보통 14일을 봐요. 14일에서 20일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복기라는 거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잠복기죠. 이 병이 걸렸는지 안 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잠복기가 끝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잠복기 때 약을 어떻게 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치죠. 왜냐면은 곰팡이병이 동시 발생하나요? 시간차를 두고 약 2주에 3주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취약지구가 결로가 먼저 생길 거고 그리고 조건들이 좋으니까 먼저 병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취약하지 않은 구역은 서서히 이제 전염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취약기구, 취약적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도 알아야 되죠. 입구 쪽, 모서리 쪽이 취약지구라는 건 다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제 옷을 운영해 보면은 더 취약지구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취약지구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 취약지구에서 하엽에서 병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다른 환경이 좋은 구역에서는 잠복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리
저격을 통해서 싹 훑어버려 약을 치게 되면은 잠복기 내에 우리가 약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잠복기 때 약을 쳐야지 발병하고 나서 쳤을 때는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경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온실 같은 경우가 이곰팡이, 그러니까 제필곰팡이병하고 시드름병으로 이제 온실이 작살난 케이스, 완전히 망한 케이스인데요. 10헥타 온실이라 피해가 3, 40억에 육박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HD 값이 3에서 4예요, 밤에. 건조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HD 값이 이제 낮에 오르가 당연히 나왔겠죠, 이거는. 어떻게든 확대가 되게 있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야간 습도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편차와 온도 상승 곡선에 의해서 곰팡이병이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이 온실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아침에 물을 준 거예요. 광량적으로. 결로가 생긴 상태에도 물을 줬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드름병이 바다에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 오타예요. DIP예요. 모닝딥. 원래는 모닝딥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되죠, 이거를. 펴줄수록 좋죠. 필 수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낮게 떨어지게 하는 조절하죠. 이 모닝딥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아주 옛날 사람이거나 아주 옛날에 내달라는 사람한테 주워 들은 얘기. 지금은 이 모닝딥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모닝딥이 나오면은 모닝딥이 깊을수록 온실 운영을 특히 커튼의 문제잖아요. 커튼을 잘못 활용했을 때 저는 모닝딥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모닝딥이 생기고 올라가 버리면은 결로가 더 심하게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HD 값을 볼 때 이 온실은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곰팡이병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밤이 이제 이거는 같은 앞에 온실하고 똑같은 온실인데 이거는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 보면은 HD 값이 이제 2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흐린 날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가 유지가 됐어요.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한낮에 HD 값이 2가 탐사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증산을 HD 값이 반드시 증산하고 연관된다고 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낮에 HD 값이 2라고 하면은 증산을 잘 못한다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증산을 못한 상태 되면은 지금 온도는 올라가고 있죠. 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HD 값이 2인데 그럼 증산을 멈췄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멈췄다는 얘기고요. 뿌리도 물을 잘 못 먹고 있어요. 흡수를 못하고 양분의 이동이 멈췄다는 얘기는 식물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어떤 상태냐? 양분의 결핍 증상, 그러니까 기아 현상이 지금 굶고 있다 지금. 굶은 세포들은 어때요? 병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서 양분을 공급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증산을 못하게 되면은 식물의 세포들은 새로 지금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아 상태에 빠진 세포들은 곰팡이병에, 세균병에 취약 상태로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 조건이 예를 들어 똑같은 결로가 발생해도 식물체가 굵은 상태에서는 양분을 못 먹은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보다 빠르게 병원권에 침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아까 결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와서 2월에 다시 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30억 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제가 볼 때 최하한 시 30억이에요. 왜냐면은 새로 심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4, 5화방은 그 빨리 했다고 해도 새로 심었다고 해서 4, 5화방은 날아갔을 거고 거기 4, 5화방이면은 10헥타니까 얼마예요? 1헥타에 2천만 원 쓰지 않으면은 그거죠. 10헥타면 2억이잖아요. 거기다가 4헥타니까 왜요? 8억이 4화방이니까 8억이죠. 그다음 뒤쪽으로 가서 양을 많이 땄을까요? 얘도 못하겠죠. 그러면 합치면은 이게 20억, 30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가격이 쌀 때 사실 있겠네. 열심히 없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또 차이가 또 생기는. 같은 과일 따도 3,000원 딸 때하고 1,500원 딸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보면 이거는 이제 볼게요. 반대되는 현실. 이거 동고파 볼게요. HD 값이 1 이하죠. 1에서 2 사이에서 움직여 밤에. 습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다른데 요거는 잠깐만요. 같은 데 있던 요거부터 봐야 돼요. 맑은 날이거든요. HD 값이 1D예요. 우리가 목표가 요즘에 1에서 2 사이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새로 온실 개념에서는 HD 값이 1에서 2예요. 목표를.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식물체가 증산도 유도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야간에. 근데 그럼 야간은 왜 1인데 주간은 3, 4가 되느냐? 야간 증산은 뭐라고 해서 최소 증산량이라고 했죠. 20에서 20, 물에 20g을 목표로 잡아요. 이때는 얼마예요? 500g 잡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1 정도에서 2 사이를 갖다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온도 편차도 적고 상승 곡선도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흐린 날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LCD 값이 약 2에서 4 사이 증산이 유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식물체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식물들이 각자 세포들은 지금 뿌리로부터 무기이온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식물체가 기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식물체는 이런 양분을 흡수해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환경 조건에서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저항성들이 더 커졌다는 거죠. 어차피 굶었다는 얘기는 저항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굶은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굶으면은 뭐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저희 뭐라고 하죠? 분류라고 해야 되나? 보급이 안 되면은 지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외부의 환경에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저항하거나 병해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충분한 양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양분의 이동을 시킨 거죠, 이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곰팡이병의 발생 형태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공기전염성 병해를 볼게요. 주요 곰팡이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기 중에 오는 것 같아요. 곰팡이, 뭐 일만병, 직류곰팡이병, 전문병 전부 다 곰팡이들은 그 공기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피곰팡이병이 있어요. 이거는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느냐? 얘는 이 환경 조건만 고온 저온 고습도 조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은 조직이 있어야만 오는 병이 바로 제피곰팡이병이다. 그래서 이 제피곰팡이병은 줄기 유인할 때 여기는 이제 한 줄로 유인하면 끝나니까 감지 않으니까 올 확률이 적은데 올지 않을 거야. 왜냐면 공중에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줄기를 이렇게 해서 돌린 사람들은 붙어 있잖아요. 네. 붙었는데 문제는 상처가 나 여기 상처가 난 데가 있어. 그걸로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피곰팡이병은 죽은 조직을 통해서 침투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빨간색 표시했어요. 얘는 고온 저온 고습 환경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격이나 할 때 칼을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죽은 조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생활하고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농장 가보면은 그 전문 재배사들이 칼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니다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다 보다 저격이 들 때도 조각이 남아있는 건 자기들이 자르더라고. 보는 대로 자르더라고. 왜냐? 나중에 곳이 밑에 깔렸을 때 제피곰팡이 올 수가 있으니 일단 여기 있을 때 자르기 쉽잖아요. 밑에 가버리면 자르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시켜도 항상 그래 남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병원균이 침투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포자가 딱 있어요. 포자가 있는데 기공이 있죠. 신의하고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식물들이 보면은 곰팡이병들이요 아무나 식물에 침투하는 게 아니죠. 세균들도 아무나 침투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먹이로 삼는 애들만 주로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럴 줄 아세요? 진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토마토라고 쳐 여기다가 오이 녹균병이 붙으면은 기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은 이게 얘들 병원이 오이 녹균병도 들어가면 식물한테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놈들이 오이 녹균병균이 딱 어느 밀도가 너무 낮아도 못 들어가는데 밀도가 생기고 기공 옆에 쭉 있으면요 얘들이 어떤 물질을 내놔요. 그러면 식물 기공이 순간적으로 탁 열어요. 그리고 다시 그때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정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이 병이 들어왔어요. 일정 정도 이상 돼서 기공이 열린 상태죠. 기공이 열렸으면 바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하냐? 바로 결로가 생긴 상태에서 바로 그 뿌리가 일로 들어가 침투를 해요. 기공을 침투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식물이 양분을 이제 흡수해서 빨아먹고 그럼 그 안에 포자가 균사가 생기고 다시 포자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과정이 바로 병 발생 과정인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뭐냐? 기공에서 자기가 이미 그 이파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있으면서 포자를 만들어낸 단계. 이 얘기는 이미 식물로 붙인 사람을 치면 말기암이 이미 들어갔는데 이 이파리는 효능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파리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곰팡이 이파리 다 따네요. 그러면 한 얘기가 야 곰팡이 이파리 다 따면 남는 잎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어차피 식물 못 쓰고 거기서 광합사는 거는 식물이 먹는 게 아니라 곰팡이들이 먹고 있죠.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파리 남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방제를
그렇죠. 잘했어야죠. 그러면 방제를 못 해놓고서는 잎을 따지고 잎을 따면은 그 잎이 안 나는 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그 이빨이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빨이 아니라 곰팡이한테 도움이 되는 이빨인데 굳이 이걸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그다음 포자가 이제 나오는 과정이에요. 기공호통에서 이제 이게 포자들이거든요. 포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기공호통. 이걸 보고 우리가 이곰팡이나 전문입병이나 보면은 저 단계를 보고 우리가 방제를 해야겠구나 이제 하죠.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 요건 제가 보여드린 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방제를 해야 되냐 이래요. 아까 잠복기 때라고 했잖아요. 잠복기 때는 건 사실상 완벽하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대충 잠복기 때 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온실이 전체가 동시에 벽을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항상 특정 구역에 시작해서 번져나가죠. 그때를 대비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포자의 농도가 어때요? 내가 정식적으로 어때요? 다 식물때 드러내고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온실 안에는 포자가 적다. 왜냐면 다 환기됐잖아요. 포자가 없어요 일단. 없다기보다는 낮아요. 근데 포자가 돌아다니죠 그래도. 이게 돌아다니다가 환경 조건이 많아서 진출을 해요. 식물체에 들어가요. 식물체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1차 감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감염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조건에서 발생을 해요? 온실에 아주 나쁜 악조건인 구역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구역에서 발생을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아랫잎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포자가 노래진 다음에 포자가 탁탁 튀어나와. 노래졌을 때 포자는 안 보이지만 이미 포자는 형성되고, 포자가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얘들 햇빛 보면 얘가 시커매지거나 노래지거나 이러거든요. 색소가 나고. 그 전까지는 잘 못 봐요. 근데 이게 이미 근데 이파리 봤을 때 우리 알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얘는 곰팡이에 감염됐구나. 조금씩 포자 나오겠대 상태가 돼요. 그때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 그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라주게 되면은 일단 포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포자가 떴을 거예요. 공주 떴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걸 잘라주고 약질 처리하게 되면 포자 수는 일단은 어때요? 농도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감염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환경이 안 좋아졌게 되면은 이때 뭐 예를 들어 이때는 온실 구조가 아니라 기후의 영향으로 환경 전체가 곰팡이병이 생긴 조건이 왔을 때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어때요?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때 만약에 밀도가 늘어나서 전체 포장에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대량으로 발생하죠. 이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약지구에서 곰팡이가 보일 때 이파리를 잘라내면은 잠복기가 나머지는 잠복기가 되고 그때 약을 뿌려주면은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잠복기에 보니까 구석에 한 20폭이 나왔어. 그리고 그걸 방치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포자가 공중에 다 비달돼갖고 떠돌아다니면서 전체 조건을 만들어놓고 이때 앞조건이 한번 딱 발생하면은 전체 포장에서 그냥 왕창 걸려버리겠죠. 이때는. 그러고 나면 방제가 그때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예찰을 통해서 바로 1단계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요 단계에서 포자가 많이 번지기 전에 끊어야 돼요. 곰팡이병의 발생 조건 아까 월별로 했잖아요. 이제 환경 조건으로 볼게요. 일단 결로가 주죠. 곰팡이병은 다 결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온 이건 뭐 결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도차 1대 제일 중에 결로고요. 가습 조건이고 결로와 가습 조건 서로 붙어 있죠. 온도차도 서로 붙어 있어요. 가습, 온도차, 결로가 붙어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표시한 것 중에 토양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역병하고 시드름병은 바로 이제 지하부 수분이죠. 지상부 수분은 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 여기 보게 되면 잘록병 같은 경우도 지상부보다는 지하부 수분에 주요 관계가 있고요. 제필곰팡이는 죽은 조직서에 있고 또 하나가 이 시드름병 같은 경우도 10회에서 시작하는데 10회에서 뭐가 발생해요? 10회가 발생하면 죽은 조직이 발생하죠. 죽은 조직이 떠온다는 거. 세균병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바로 이렇게 고온가습 조건이에요. 고온가습 조건. 뭐 세균성 만년병은 제가 해놨죠. 노지 재배에서 옵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토마토에는 올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푸마르병도 고온이고요. 토양 수분에서 해놨죠. 푸마르병은 토양 수분하고 밀접 관계가 있다. 어제도 어떤 제가 아는 선배님이 전화 왔어요. 야, 젖먹는데 실생하고 젖먹인데 왜 젖먹묘가 더 초고병이 많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측면이 돼요? 그랬더니 측면이래요. 젖먹묘를 심은 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뭐냐면 비가 와서 밑에 불이 휘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측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과 관계없이 이거는 그 자체가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습해에 의해서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죠. 일단은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러는 거예요. 야, 가운데서 나왔대요. 가운데 그러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하로 확인해 보시죠. 물이 고이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토경재배에서 보면요 물이 고이는 구역이 있어요. 가운데서 물을 주면은 물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실제 가까다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청국병이 항상 발생한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제 고온 건조 조건이죠. 왜 고온 건조 조건이에요? CMV, TSW, TYCB, TOCB가 다 뭐예요? 벌레죠. 네.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은 바로 고온 건조 조건이다. 장마철엔 벌레가 활동을 못해요. 장마철에 어떤 분들이 총체벌레 피해가 있다. 점이 찍혔어. 그럴 리가 있나요? 장마철엔 벌레들이 저기 움직이기부터 가만히 지금 쉬고 있는데 무슨 벌 찍고라고. 그럼 장마철에 뭐가요? 비교적 저온이죠. 고온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습이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곰팡이병이 벌레병이 높은 시기죠. 그러면 제표곰팡이로 나죠. 그래서 벌레는 고온 건조 조건에서 발생하고 지금 이제 CMV에 TSW, TYCB, TOCB가 있는데 다 보면 벌레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백 전염으로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바로 질백에 옮기는 것들인데 다행히도 이거 종자전염돼요 이것들은. 근데 다행히도 이놈들은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옮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몇 폭이 안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TOMV나 TMV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재배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는데 대략 우리가 그전부터 했던 분들 TMV, TOMV라고 하면은 그냥 있구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몇 폭이 안 걸리고 끝나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건 벌레가 옮기는 게 아니죠. 이 벌레가 옮기는 것들이 매우 심각하다. 그 담배가루위를 특징을 보게 되면은 특히 담배가루위에서 TYCB 같은 경우는요 벌레가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갖고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네, 서너 시간 정도 갖고 옮기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래서 못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걸린 나무를 일찍 제거만 해도 그렇게 막 걸릴 확률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 문제는 TOCB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거의 이렇게 갖고 있고 TSWV는 어렸을 때 내가 유충 때 TSWV에 보기를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CMV부터 TOCV까지 네 가지 바이러스가 경란 전염은 안 됩니다. 자손으로 전염은 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운 식물체가 있을 때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SWV가 어쩌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얘는 평생을 전염시키기 때문에요. 밀도가 매우 낮아도 그리고 몇 포기만 TSWV가 걸렸어도 실제로 전체를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TOCB 같은 경우, TYC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피해가 심각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제는 비교적 어느 정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병명들이 쭉 있고요.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은 잎곰팡이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검은 곰팡이는 포자 색깔이 시커멓다고 보시고요.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보면 이렇게 포자의 모양이 길쭉길쭉해요. 이거는 그 열대 아열대성 곰팡이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2009년도에 첫 보고를 하고 지금 국내 전체로 다 퍼져있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별로 없어요. 강원도 지역에 이 검은 곰팡이병 주로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고온성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통 약간 잎곰팡이에 비해서 좀 고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마 끝난 처음에 많이 걸리고 처음에 이것도 이상했던 게 잎곰팡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갖고 잎곰팡이병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원래 잎곰팡이병은 여름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 검은 잎곰팡이병은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강원도 엄청 걸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그 열대 아열대성 곰팡이병들이 왔다. 그래서 이 곰팡이병에 준해서 약제 방제를 하면 문제없다.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이거 갖고 약제 방제 실험을 해봤는데 비교적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이 곰팡이 약들이 잘 듣더라고요. 전문이병 아까 보여드렸죠. 이 전문이병은 스템필리움이란 스팸필리움 스팟이라고 부르는 이 곰팡이병인데 일단은 이런 검은색 주변에 이런 하얀 노란색 홀이 생기죠. 이런 홀도 된 걸 그리고 홀이 생기죠. 특징이.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은 이제 주변이 시커멓게 번져나요. 여기 넓어져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넓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심할 때는 줄기도 발생해요. 다행히도 이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발생하는 수 있고 이런 지금 초기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세균성 전문이병이라는 오해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왜냐면
감귤이라든가 고추에서는 세균성 병들이 세균성 전문병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토마토에서는 스탬필드라는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에 의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탬필리움 라이코퍼시스라는 이 균은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려요. 자가용을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스탬필리움 스팟은 잎이 노래지면 잘 걸려요. 잎이 노래지면 잘 걸려요. 아, 잘 걸려요. 그래갖고 얘는 무조건 응면 이 실을 3.0, 4.0 넣어요. 특히 후기로 갈수록 잎이 연해지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은 그 품종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게 취약한 품종이 뭐냐면 데프니스가 좀 잎이 노랗죠. 다른 품종보다 연해요. 이런 분들이 이 스탬필리움 스팟에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유럽에서 온 품종들이 더 잘 걸렸던 이유가 바로 연했던 품종이라고 해요. 우리 잎을 진하게 만들면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묘장에서 사장님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올해도 스탬필리움 스팟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단은 우리가 간격을 띄울 수는 없어요. 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띄우면 좋긴 하겠네. 이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뭘 못 띄우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배양액을 공급할 때 3.0 이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면은 엽색이 진해지면서 훨씬 덜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탬필리움 스팟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적색계 도색계라고 하는데 도색계가 이파리 좀 진하거든요. 도색계 품종에서는 이 스탬필리움 스팟이 적은 편이고요. 적색계 품종에서 이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TY12 저항성 품종에서 좀 많은 편이고 TY12 저항성이 없는 품종에서 제가 여기 있죠. 연한 품종, 연한 적색계 품종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파리 연하게 만들지만 않으면은 훨씬 덜 걸리는 거고. 근데 육묘장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육묘장 사장님들이 이 씨를 좀 낮게 관리하더라고요. 왜냐면 잘못되는 게 있냐면은 육묘기 때 낮게 관리하면 뿌리가 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낮게 관리하니 뿌리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전문입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묘할 때 예방하려면은 이 씨를 좀 높게 관리하면은 훨씬 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전문입병이 많이 붙어왔어요. 장마가 길어서.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선 어떤 분들이 뭐 궤양병이네 별 얘기 다 오는데 전문입병은 사실은 정식하고 벌려두면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환절기 때 아니면 요 시기 때는 딱 벌려버리잖아요. 그럼 결로가 생기지 않는 시점이라 이렇게 잘 치료는 잘 될 편이에요. 시드름병을 볼게요. 시드름병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갈변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은 뿌리에서 갈변되기 시작해서 이제 침투해서 도감부를 타고 쭉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생장면까지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보통 뿌리에서 10cm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접촉 전이가 안 돼요. 반드시 뿌리를 타고 위로 들어가요. 가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접목 부위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접목 부위 타고 들어가는 경우. 그건 가끔 발생을 해요. 이 접목 부위가 완전히 안 하버렸는데 심었을 때 바닥에 이제 접목 부위가 땅에 닿아버리면은 타고 들어오는 경우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뿌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10cm에서 15cm 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특징이 서서히 주는 게 특징이죠. 시드름병 같은 거 서서히 타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서서히 타주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시드름병균은 어느 곳이나 다 있고요. 새로 정식을 해도 내가 배지를 새로 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발에 흙이 묻어서 공중에 비단이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밀도가 낮은 분이죠. 이 푸타리움균은 어느 곳이든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곳은 없다. 푸타리움을 왜 그러면 푸타리움은 우점균이라고 하고요. 푸타리움의 특징은 부생균이에요. 부생균은 뭐냐? 죽은 조직을 갉아먹고, 그러니까 죽은 조직을 분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밀도가 높을 수 있다. 살아있는 것만 먹고 사는 곰팡이들은 밀도가 낮겠죠. 땅속에는 살아있는 조직이 없으니까. 근데 죽어있는 조직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생성이 강한 균들은 밀도가 높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친구 시드름병균은 땅속에 엄청 많고 땅속에서 우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시드름병 키트를 갖다 땅속에 있냐 없냐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다 있다. 하다못해 수경재배 배지에도 내가 새로 사서 심어도 한두 달만 돌리고 나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처를 통해서 뿌리의 피층을 통해서 물광부에 도달하고 그걸 증식하여 주로 소형 분쇄물을 보내요. 이거 뭐냐면은 상처를 죽은 조직을 붙어서 여기서 피층을 통해서 물관으로 들어가서 물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시들어 죽겠죠. 그건 뭐예요? 앞에 상처 부위를 안 만든다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와 일치하는 얘기예요. 상처 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거지가 들어요. 요거 우리가 이제 물을 따라 텀브 이동하고 증식하고 복수의 물광부 고상이 막혀서 고상한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요 뒤에 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보통 우리 저온이라고 하는데 약간 고온이 되면 더 증식이 빨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고온이라는 거는 뭐 지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 증식이 빨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부생균은 여름에 시들병에 고사하지만 그 전에 봄에 감염된 거라는 거고요. 이 봄에 감염된 거. 시들병은 부생성이 강하다. 그 뭐예요? 죽은 조직이 산다는 거죠. 다른 미생물이 살지 않는 건조한 조건에서 잘 생존한다. 그러니까 우접한다. 그러니까 다른 미생물이 못 사는 곳에서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우접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사리움균을 박멸할 수도 없어요. 박멸이 불가능하다.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은 특징이 많은 작물에 피해를 줘요. 바나나에도 피해를 주고, 토마토에 주고요, 수박에, 바깥에도 우리가 덩굴 쪽들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푸사리움균들은 약간의 아종들은 달라져요. 푸사리움도 여러 가지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런 푸사리움균들은 같은 종인데 아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종은 이제 그 같은 균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끄트머리가 이제 그 종까지는 같은데 아종에 분류된 것들이 있어요. 그 아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드름병에서 제가 얘기할 때 10에서 20, 좀 아래까지만 발병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드름병 중에 보게 되면은 전목을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좀 넘어가고 보통 아래 거요. 수분 변조가 적도로 분류하고 수경재배 저항을 가장 하실 방법이고, 배지가 습하거나 구배가 뒤틀렸을 경우에 뿌리가 배부에 갔을 때 그렇지 않나요? 이건 수경재배할 때 뿌리가 이제 뿌리 타고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에 나가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겉터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가두게 되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배지가 어느 통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늘이 생겨요.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뿌리에서 시드름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겉터배드의 안전점은 뿌리가 습하지 않다는 것이 안전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딸기도 아세요? 겉터에다가 배드를 그러니까 자루 배지를 통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안 하던 것이고요. 과거에 왜 늘어났을까? 그 얘기는 뿌리 관리가 쉽다는 거죠. 올려놨을 때 뿌리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스페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죠. 그다음 균핵병인데 올해 균핵병이 오랜만에 많이 왔어요. 이 균핵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흰 비단병이라고 하는 이제 저건데요. 비단 이게 보면은 흰색이면서 이제 이게 약간 분홍색을 띠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균핵, 그러니까 쥐똥 같은 것들 생기거든요. 그 균핵이 생겨서 이제 그때 그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원래는 여기선 생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아마 균핵병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올해 환경에 따라서 올해 참 특이한 한 해다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밀식되고 정체되고 이런 조건입니다. 고온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이 곰팡이병은 아까 검은 전문이병이라고 어때요? 호자 모양이 네. 전혀 다르죠. 네. 얘는 회색이고 좀 진해져도 이 정도 색같이 나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검은 곰팡이병은 어때요? 보여드릴게요. 수땡이처럼 생겼죠. 저희가 수땡이라고 하고요. 얘는 수 같진 않죠. 약간 회색에 가깝죠. 그래도 여기 전혀 좀 차이가 나고요. 근데 우리가 풀비아풀거라는 이 세균 곰팡이들은요. 근데 저희가 검은 곰팡이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방제가 잘 되더라고요. 둘 다 검은 곰팡이뼈를 치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제 잘 되는데 뭐예요? 잠복기 때 저희 효과가 있는 거고, 잠복기가 끝나고 이미 발생할 때는 효과 없어서 잎을 다 따고 약을 치셔야 된다. 곰팡이병 걸리면 잎을 따야 돼요. 안 따고 쳐봐야 효과가 낮아요.
그리고 그 잎은 역할을 못한다. 그다음에 이 곰팡이병은 아까 검은 잎 곰팡이에 비해서 조금 저온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레이스가 많아요. 되게 레이스가 많다는 얘기는 그 변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토마토 종자들은 이 곰팡이병에 대해서 그 내병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 근데 왜 안 되느냐? 레이스가 엄청 많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은 걸 위주로 이제 내병성을 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레이스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레이스가 맞다 하더라도 어때요? 환경 조건이 아주 불량하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곰팡이는 그래도 우리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 곰팡이병은 그래도 환절기 때 나올 수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덜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 곰팡이병은 저는 4월, 5월 내가 4월 말에 적심친다 치잖아요. 3월 말 4월 초에 걸리면은 웬만하면 이파리만 따고 방지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적심 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크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얘들은. 성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 피해를 주는데 적심 상태가 들어가 버리면 이미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마름 역병입니다. 입마름 역병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큰 피해를 줬죠.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주산단지에도 작년 입마름 역병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날씨가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12월 초까지 따뜻하다 보니까 난방기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기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오질 레벨가 매우 습해졌고 그 결로가 많이 생겨서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결로가 대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입마름병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했던 20여 년 전에는 입마름병이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지금 현장에 왔을 때는 저희가 주요병으로 인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입마름병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몇 명이 걸리는 병이지 그리고 와도 몇 폭이 와고 끝나버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입마름병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 중에서도 가장 온실 관리 못하는 사람이 오는 병이 바로 입마름병이에요. 웬만큼 관리 못하면 입마름병이 피해를 줄 수도 오지 않아요. 입마름병은 우리가 유사비료라서 해놨죠. 얘는 진균류가 아니라 조류에 가깝다. 조류가 뭔지 아시죠? 바다에 사는 그 새끼 그런 것들이 바로 조류라고 해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이게 유주당인데요. 유주당에서 터져서 이제 스포자가 나와요. 얘들은 이 나온 놈들은 꼬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헤엄쳐 다녀요. 그 물을 따라 헤엄쳐 다니죠. 이렇게 헤엄쳐 다녀요. 이렇게 헤엄쳐 다녀요. 그러니까 얘는 그 원액생물하고 그 원액생물이라고 하는 그 약간 아메바 이런 애들하고요. 곰팡이하고 중간 형태가 되고 있다. 얘들은 그 지가 스스로 움직여 다니거든요. 다른 포자들은 움직이지 못해 바람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은 물이 떠밀려서 가는 거지. 얘처럼 얘는 자기가 알아서 헤엄쳐서 가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헤엄쳐 다닌다는 얘기 물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잎 줄기 과일에 발생하는데 이 특히 왜 입마름 역병일까요? 입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 줄기로 들어가는 건 피해가 없어요. 껍데기만 좀 시커멓고 말아요. 안에 못 들어가요. 또 조직이 두꺼워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입마름 역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잎에 부착을 한 다음에 잎을 뚫고 들어가요. 드릴처럼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잎 조직이 연해야 돼요? 부딱딱해야 돼요? 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한 조직만 뚫고 들어갔어요. 줄기로 들어가는 건 뭐냐? 가끔 입마름 역병 걸릴 때 줄기가 시커멓게 있는데 이거는 바로 줄기로 침투한 게 아니라 잎으로 들어가서 줄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관이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죠. 요것들. 요거. 이파리에 타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갖고 방제하라고는 안 해요. 이게 뭐냐면 환절기 때 물 떨어지면 이렇게 역병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온도가 좋고 건조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역병이 났죠. 맞지만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저건 이제 제필 곰팡이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균이 조직을 뚫고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제필 곰팡이 붙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또 이제 과일 이제 이것들도 이제 이만하고 여기 나중에 제필이 붙어요. 그다음에 꽃에 물이 떨어지면은 여기도 역병이 붙은 다음에 제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 온 거는 이제 잎 따라 들어와서 과일까지 침투한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병은 증들이 있죠. 여기가 나중에 제필이 이렇게 곰팡이 붙어요. 이거는 사실은 역병균이 아니에요. 일단 제필 곰팡이 다른 잡균 등이다. 이제 물에 의해서 빨리 퍼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잎에서 확산되어 줄기로 잠들면 심해면 과일까지 온다. 이거는
사실은 노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온실에서 온다고 하면은 진짜 이건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온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보시면 돼요. 잎에서 요까지 오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잎과 줄기까지 갔다 이거는 온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지 재배라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발 수박 좀 돌리지 마세요 그럽니다. 수박. 아 토마. 지금 토마토에는 수박을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저희 성동감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작년에 아주 이제 삭살났죠. 그리고 뭐 인마른병 얘기하고요. 발생되면 이거 제거한다고 하고요. 아까 역시 결로 시간에 얘기하고 되고 역병균인데 이건 역병약을 이제 방제를 한 얘기예요. 아까 얘가 말했지만 얘는 잠복기가 5일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곰팡이는 14일에서 20일, 25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병이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잠복기 볼게요. 하루 정도 지나면 이미 병이 발생을 하죠. 잠복기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하루 약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약을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제 감염된 애들은 잡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감염된 건 어때요? 효과가 떨어지고 3일만 지나면은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역병균이 무서운 점은 바로